이준석 전 대표님.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의 외교를 살펴보면요, 차이가 큰 것이 우선 국력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자세도 다르지만은 의회의 역할이 어디까지냐가 네. 달라요. 상원 외교위원회 이러면 굉장히 권위가 있고 실제로 그렇죠. 그 개인 위원 하나하나가 다녀서 외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권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외통이라고 하면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느냐. 예를 들어 이런 문제를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수준과 그리고 그런 공인된 권위를 가지고 있냐 했을 때 그렇지 못해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표현할 때 미국은 싸우다가도 국익 앞에서는 뭉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 하는 핵심 키가 바로 상원 외교위원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봤을 때 제가 기억나는 일화가 제가 대표되고 나서 한두 달쯤 지났을 때 제가 이제 상주에 가가지고 개인 택시 운전 교습 받고 있었을 때 네. 그때 휴가 기간이었는데 전화가 한 통 왔었어요. 그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연락 와가지고 기억나는 게 그때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하면서 특별 기여자를 우리가 몇 명 이제 네. 국내 난민으로 받아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그 정부 쪽에서 이렇게 결정했는데 이준석 대표님 쪽에서도 그러니까 당 쪽에서 이걸 동의할 수 있겠느냐는 식으로 네. 연락이 왔었어요. 야권의 의향을 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거기서 제 머릿속에 그러면 수많은 만감이 교차하죠. 네. 이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반이민 반난민 정서상 또 야당 입장에서 이걸 반대하는 것이 옳을 것 같기도 하고 네. 하지만 제가 가진 철학에 따르면 이거는 뭐 동의하거나 거부하거나 이럴 사안이 절대 아니다 생각해서 제가 그때 정의용 장관님한테 저희 당도 이 문제는 양해하고 있고 그거는 정부 측이 옳은 판단한 것 같다 전해드렸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결국 의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의회와 정당의 역할이라는 것이 외교라는 건 기밀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다수가 참여할 수는 없지만은 네. 우리나라에 만약 외교위원회나 외통이나 이런 것이 기능을 못한다면은 최소한 정당 간의 상의는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걸 다룰 수 있는 사람 정도면은 대표 원내대표 정도가 양당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민주당을 좋아하는 국민이 절반이요, 국민의힘을 좋아하는 국민이 절반이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면은 대민 설득이 있어가지고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좀 더 정부가 기교를 발휘해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집권한 대통령들은 외치는 오롯이 행정부 역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의회 협조를 구하거나 이런 게 빈약해요. 이건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과의 대북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해놓고 나중에 무슨 뭐 철도 연결해놓고 비준을 요구하는데 뭐 안 되면 비준 필요 없다 이런다든지 저는 앞으로 이 외교라는 것을 더 활성화하고 우리가 다른 데 할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또 외교위원회나 아니면 그 의회가 또 하나의 지렛대가 돼야지 일본하고 협상할 때 야 우리 가가지고 우리끼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도 설득해야 된다. 그러면 너네도 전향적으로 좀 더 나은 표현을 하고 더 좋은 외교 전략을 좀 우리도 말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외교의 지렛대인데 저는 사실 이번에 제가 민주당 쪽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민주당 쪽에서는 알고는 있었으나 뭔가 협의를 하진 않았던 정도의 느낌. 그 정도라 가지고 그게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좀 해야 될 점이 아닌가. 당장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범죄자로 규정하고 당연히 대화를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럼 누구랑 얘기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대화할 대상이 없는 거겠죠. 근데 이런 건 좀 정치 한계성이 드러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 저는 계속 그냥 머릿속에 남는 게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만 동의해주면은 반대할 주체가 딱히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어떤 협상을 하더라도. 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상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쉽게 지금 협상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가 놓인 정치적 상황 이런 거 봤을 때. 그럼 그걸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이런 중차대한 외교적 아젠다를 놓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저는 이번 기회에 오히려 대통령이 더 큰 어떤 아젠다를 세울 수도 있었던 것이 아까 김준일 변호사도 한일 위안부 협정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얘기를 해줬지만은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한일 위안부 그 협상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의 기준을 봤을 때 생존에 계셨던 할머니 숫자와 지금 생존에 계신 할머니 숫자가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 사이에 한 20분 가까이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은 협상력이라는 것은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도 미리 대화가 된 상황에서는 너무 시간을 끌자는 얘기도 못했을 거예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다 그거 되돌린 다음에 새로운 협상을 하지도 못했고요. 그러니까 국제관리상 맞지 않는 주장을 민주당도 해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각자의 타협 지점을 찾아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결국에는 그런 논의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고 문재인 정부도 사실 5년 지나고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들 말로 뻥커 날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집권하면은 더 나은 협상을 할 수 있다가 그때 협상을 깬 근본이었어요. 근데 뭘 했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나빠지기만 했지 거기에 지금 이제 뭐 증용공 문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리고 이거를 보수 진보 문제 놓기에는
1, 2심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그리고 대법원이 이제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사법적 원칙에 따라 가지고 판단 내린 것이고 이거는 이념적 문제가 아닌데 아마 지금 이 보수 일각에서는 다 이렇게 된 건 민주당 때문이고 김명수 때문이야 이렇게 또 몰아가려고 할 거예요. 그게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저는 이번에 외교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앞으로 여야가 협의할지 프로토콜을 만드는 게 오히려 중요하다. 그냥 공허한 얘기 말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국정의 파트너로서 상대 정당이 180석인데 국정 파트너로서 안 받아들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전당대회 진행하는 상황에서 일단은 대통령에 대한 1년 평가가 국민의힘 전당대회고 약간의 영향이 있을 것 같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임기 1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 공교롭게도 3월 9일이면 당선 1년일 텐데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권 초의 1년이라는 거는 보통 5년의 설계도를 그리는 시간 아니면은 이제 밑그림을 보여주는 시간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할 텐데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가 한번 되짚어볼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 예를 들어 산업적으로는 어떤 신수조정 산업을 이제 개발해냈느냐 아니면은 제도 면에서 어떤 개선을 이뤄내느냐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같은 과거 청산한다고 해가지고 뭐 하다못해 그런 잡아놓기라도 했는데 뭘 하고 있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가 될 텐데 지난 1년 동안 보면은 당권 장악을 위한 여러 가지 일련의 활동들 외에는 기억나는 게 없어요. 뭐 누구 쫓아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 세우기 위한 과정까지 이런 것들. 그러면 이 수단을 이제 정당화할 만큼의 목적이 선명하게 서 있어야지 사람들이 여기 동의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뭘 하려고 하지가 뭔가 굉장히 빈약해요. 그러니까 대충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공천권 장악하려고 하는구나 이 정도로 그냥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참 집권 1년 차인데 지금 비전 세우기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게 저는 가장 약점으로 보이는 것이고 저는 그리고 이제 보면은 결국에는 여권 지지자층 사이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총선 이길 수 있어? 라는 이제 불안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 이미 6년 전에 이거 한번 겪어본 얘기거든요. 제가 말했잖아요. 엄석대는 지금의 엄석대만 있는 게 아니라 6년 전에도 비슷한 엄석대와 엄핵관이 있었다고. 그때 얼마나 처참하게 깨지고 탄핵까지 당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다지 달라지지 않은 인식, 오히려 더 악화된 것 같은 당내 분위기 이런 것들이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는 거죠. 예, 비전이 안 보이는 측면 그리고 당이 과연 이것을 끌고 총선까지 갈 수 있느냐. 쉽게 표현하면은 수단은 뭔지 알겠어요. 막무가내로 하는 건데 목적이 뭐냐. 이 수단 당권을 장악한다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뭘 하겠느냐. 제가 흔히 하는 비유로 우리가 욕쟁이 할머니 집 가가지고 맛있는 밥을 먹고자 욕을 듣는 거지. 욕을 들으려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욕쟁인데 맛도 없어요. 그럼 그 집 왜 갑니까 이거는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경쟁 못 살릴 거면 왜 합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쟁이 할머니 집의 본질은 밥이 맛있는 거지 욕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이상한 상황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난장판을 피웠는데 왜 난장판을 피웠는지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권에 관련된 문제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뭔가 목적이라도 분명하면 그나마라도 짐작해 볼 수 있을 텐데. 나라를 살리기 위해 유신을 했다. 믿든 말든지 간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이전에 목적성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그 수단이 다소 이상해도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지자들이 있으시다면요. 방금 김준우 변호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게 뭐냐면요. 개혁이란 단어로 모든 게 합리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교육개혁이라고 했을 때요. 교육개혁은 국가의 교육의 방향 그리고 시대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는 방법론에 집중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거의 촌지받는 교사 잡으러 가는 느낌으로 교육개혁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 노동개혁도 결국에는 노동시장의 보수 강상 기간의 유연성을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을 늘리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지금은 노조 무슨 뭐 돈 받는 거 잡으러 다니기 이런 거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개혁과 지금 예를 들어 수사는 다른 건데 불법 잡으러 다니는 게 개혁인 것처럼 호도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목적성이 굉장히 빈약해 보인다는 거죠. 지금 집권 2년 차에 이제 여름도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여름 국정 운영이 굉장히 난감할 것이 뭐냐면은 총선 6개월 앞두고는 장관이나 뭐 출마 예정자들 다 이제 집 그만두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사실상 한 6월쯤부터는 후임자를 물색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뭐 장관이 없고 이런 상황이 속출할 겁니다. 지금 보면은. 솔직히 원희룡 장관 출마 안 할까요? 100% 합니다. 권영세 안 할까요? 100% 합니다. 다 합니다. 100%? 네, 100% 합니다. 100% 합니다. 박진 장관 안 할까요? 100% 합니다. 그러면은 외교니 무슨 무슨 개혁이니 다 망가집니다. 뭐 개혁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 없을 정도로까지 주무부처가 다 손 놓은 상태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엇으로 국정 드라이브를 걸 것이냐. 하나죠. 수사.
그러니까 적폐청산 싸게 먹히는 걸 해야죠. 국민들 뉴스거리 만드는 걸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다 필요 없고 이제 예를 들어서 실력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나중에 그러면 총선 한마디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은 미래 대선 주자권을 띄워가지고 승부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면 염두에 두고 있는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 빼놓고는. 네. 네, 그러면 그 한 사람 띄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국면이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가 인기가 안 좋을 때 박근혜로 돌파한다. 이 전략은 둘이 성향이 매우 달라야 돼요. 그리고 몇 번 대척점을 네. 보여줘야 돼요. 세종시 같은 굵직굵직한 걸로 저 사람과 나는 달라가 몇 번 나오고 그걸 용납해줘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누군지 말 안 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커리어도 비슷하고 거의 정치적 아들처럼 되어 있는 사람이 똑같이 해서 총선 지휘한다? 그 효과는 누리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지금 다들 궁금해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전략이냐? 그 대선 주자 내세우기 전략이냐? 네. 정책 전략이냐? 아니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갈수록 이제 시간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여권의 불안감으로 표출돼요. 네. 선거의 레코드를 이렇게 살펴보자면요. 가장 먼저 이제 이변이라고 우리가 하는 결과들이 속출하기 시작한 게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경원 대 오세훈으로 붙었는데 모든 조직이 나경원에 붙었어요. 네. 그런데 오세훈이 이기죠. 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집단 부도를 맞았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때 한다고 집단 부도를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직후에 치러진 게 제가 당선됐던 전당대회. 253개 당협 중에서 제가 딱 저희 당협하고 두 군데만 해가지고 세 군데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250대 3이었어요 거의. 근데 또 집단 부도를 맞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조직 정치하는 분들이 칼을 갈고 나와가지고 한번 그 띄워보려고 했던 게 윤석열 후보였고. 네. 그래 그때 당원에서 그 조직 선거 한번 통했어요. 이제 4차전이거든요 이제 보면은. 근데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이거죠. 그때 그럼 대선에서 그 조직 투표가 성행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은 상대가 하필이면 홍준표 후보였기 때문이에요. 예. 예, 그때 주 상대가. 예. 근데 만약에 조금 개혁 성향이 강하고 이런 사람이 전장에 뛰었을 때 이제는 그 개혁 성향의 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집결력이라는 것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 같다. 네, 예.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당원들 얘기를 하지만은 이번에 윤핵관들이 자기들이 유리하고자 짠 당원 100% 룰 때문에 오히려 천하람 후보가 단기간에 지지율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 아직도 여기 길 가가지고 여의도 밖에서 100명 사람들 붙들고 천하람 아세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 많아요. 네. 그런데 당원 정도의 고관여층 정도 되면은 급하게 지지율이 이제 인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의 천하람의 급격한 상승이라는 거는 제가 천하람 후보를 돕고 있기도 하지만은 윤핵관들이 계속 꼴대를 옮겨 다니다가 맞춤형 꼴대를 만들어준 거다. 그래서 이 결과는 모르고 대신 여기서 유탄 맞은 것이 조직적으로 당원을 모을 기회가 없었던 예. 안철수 후보가 대중 지지율보다는 당원 투표에 좀 더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예측이고 까봐야죠 그런데. 예. 예. 지금 네. 삼국지에서 보면 전멸했다고 하는 병력의 수를 합치면 거의 1000만 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비슷하게 당에서 이제 조직 선거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과장된다는 거죠. 뻥튀기를 많이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특정 종교 일단 뭐 10만 표 있다 이런 거는 거의 다 헛수라고 보면 돼요. 예. 거의 다 헛수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80만 명 정도 되면 조직 선거는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더위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원 아까 가입 추이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데이터를 계속 봤기 때문에 자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작년 5월까지 당비를 냈어야 됩니다. 경선이 그때 치러졌기 때문에. 그럼 보통 그렇게 조직적으로 누가 구의원 되려고 시의원 되려고 넣은 당원들은 끝나면 바로 1,000원 안 내기 시작해요. 그럼 지금 투표권 없습니다. 네.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원들은 빠졌을 가능성이 높고 아까 하은기 부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온라인 당원 가입한 당원들은 저희 당이 약간 그 당원 가입 구조가 그 고기 잡는 통발같이 돼 있어요. 네. 가입은 온라인으로 되는데 탈당이 온라인으로 안 돼요. 그래가지고 팩스 탈당이 쉽지 않거든요. 탈출구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가두리 같이 계속 그냥 쌓이기만 하고 이렇게 나가지는 않는 게 있어가지고 예. 지금 아마 그런 가두리 된 당원 중에서는 아마 젊은 층이 좀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